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 지진 예측, 시설을 전면 파괴하라. 인도네시아는 일본의 모든 시설을 파괴했습니다. 천문학적 비용으로 완성된 일본의 최신 재난 시스템, 전 세계가 부러워한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 한국 조사팀이 제출한 기밀 문서였습니다. 한국의 솔루션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들은 인도네시아 지도부는 혼란에 빠졌고 고위 관료들은 현실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미국, 유럽, 심지어 일본 전문가들까지 카메라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에서 성공시킨 이 불가능한 프로젝트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실체를 공개합니다. 저는 수하르토 위보어입니다. 인도네시아 재난관리청 부청장이죠. 2022년 3월 저는 일생일대의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자카르타 리츠칼튼 호텔 대회의장, 일본 지진 예측 시스템 주식회사의 프레젠테이션이 한창이었어요. 오니즈카 료이치 사업부장이 화려한 그래픽과 함께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죠. 인도네시아를 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최첨단 시스템은 지진을 사전에 감지하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어요. 실시간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예측 모델, 그리고 일본에서 20년간 검증된 정확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죠. 오니즈카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완전 무료입니다. 설치비도 운영비도 모두 저희가 부담하죠. 인도네시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우리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공짜라니? 이런 첨단 시스템을? 재정부 관료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조건이 있을 텐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만족스러우시면 그냥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일본은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성숙한 대단한 국가다.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 언론은 열광했습니다. 수하르토가 만든 기적, 인도네시아 지진 안전국으로 도약, 대통령까지 직접 전화를 걸어 축하해 주셨어요.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2023년 6월 수마트라 지진을 정확히 감지했고 2024년 9월 자바 해역 지진도 사전에 경보를 울렸죠. 사망자가 90%나 줄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2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시스템 정확도가 떨어지더니 오작동이 잦아졌습니다. 기술팀이 점검을 요청했지만 일본 측은 이상하게도 미적거렸죠. 원격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오니즈카는 그렇게만 말했어요. 그리고 2025년 3월 15일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아침 9시 제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일본에서 온 특급 우편이었죠. 열어보니 청구서였습니다.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 10억 달러.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10억 달러? 우리나라 1년 재난관리 예산의 5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당장 오니즈카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업그레이드가 왜 필요하다는 거죠? 아, 수하르토 부청장님, 설명 안 드렸었나요? 지금까지는 기본 기능만 제공된 거니까요. 기본 기능? 저는 일본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전화가 울렸어요. 긴급 상황실이었습니다. 부청장님, 반튼 지역에 강진 징후가 포착됐는데 시스템이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30분 반튼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지진 예측 시스템이 있었지만 제한된 성능 때문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825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천 명이 다쳤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우리는 기술을 산 게 아니라 덫을 산 거였다는 걸. 지진 발생 다음 날 저는 거의 미치기 직전이었습니다. 밤새 쏟아지는 비난 전화, 언론의 질타, 그리고 825개의 죽음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눌렀어요.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당장 해명하시오. 대통령 직속 조사단이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일본 측에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성능이 제한된다고. 제한? 그럼 알고도 방치했다는 말입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진실은 그 다음에 밝혀졌습니다. 우리 기술팀의 리즈키 푸트라가 찾아왔어요. 32살의 젊은 지진학자였죠. 그의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부청장님, 이걸 보셔야 합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가득했어요. 이게 뭔가? 일본 시스템의 설정 파일 일부입니다. 시스템 점검 중에 발견한 거예요. 리즈키가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3년이 지나면 성능이 50%로 떨어지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럼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인도네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리즈키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동남아시아 지도 위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죠. 베트남 2020년, 필리핀 2021년, 태국 2023년, 모두 같은 패턴입니다. 3년 무료.
그 후 성능 저하, 막대한 업그레이드 비용 요구. 그럼 이게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기술 원조를 가장한 완벽한 시장 지배 전략이죠. 그때 또 다른 직원이 뛰어 들어왔어요. 부청장님, 일본 언론에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일본 경제신문 기사가 떠 있었어요. 동남아 지진 예측 시장. 일본 기업이 90% 장악, 연간 수익 5조 엔 돌파. 5조 엔. 우리가 지불해야 할 10억 달러도 그들에게는 그저 숫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저는 오니즈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녹음을 하면서요. 오니즈카 상, 당신들이 의도적으로 시스템 성능을 제한한 거 아닙니까? 의도적이라뇨? 우리는 계약대로 했을 뿐입니다.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났으니 정식 버전을 구매하시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철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철거 비용도 5억 달러 정도 들 겁니다. 시스템이 너무 정교하게 통합되어 있어서요.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함정이었다는 걸.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였지만 나갈 때는 아니었던 거죠. 825명이 죽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유감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안한 업그레이드를 받아들이셨다면 막을 수 있었겠죠. 선택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하신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에 주저앉았어요. 분노와 자책감이 뒤섞여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부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선택지는 3개였습니다. 10억 달러를 지불하고 업그레이드하거나 5억 달러를 들여 철거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대안을 찾거나. 재정부 장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죠. 10억 달러면 병원 100개를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국방부 장관도 거들었어요. 하지만 지진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막막했어요. 일본의 기술 지배에서 벗어날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리즈키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해보는 건 어떨까요? 일본만이 유일한 선택지는 아닐 겁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리즈키의 제안 이후 저는 특별 조사팀을 꾸렸습니다. 목표는 단순했어요. 일본의 지진 예측 시스템이 정말로 동남아시아 전체를 어떻게 장악했는지 파헤치는 것. 일주일 후 조사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부청장님, 이건 단순한 기술 장사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계산된 시장 지배 전략입니다. 리즈키가 준비한 보고서에는 소름 돋는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첫 번째 페이지, 베트남 사례였습니다. 2020년 무료 설치, 2023년 시스템 성능 저하, 사망자 320명, 업그레이드 비용 8억 달러 요구, 거부하자 시스템 성능 추가 제한. 두 번째 페이지, 필리핀,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심지어 계약서 문구까지 우리와 일치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리드키가 물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필리핀 기술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보내온 내부 문서였죠. 프로젝트 도미노, 동남아시아, 지진 예측 시장 완전 장악 계획, 1단계 무료 설치로 의존성 구축, 2단계 성능 제한으로 압박, 3단계 독점 가격으로 수익 극대화. 문서에는 각 나라별 예상 수익까지 적혀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연간 10억 달러, 필리핀 8억 달러, 베트남 6억 달러. 이들에게 우리의 생명은 그저 돈벌이 수단이었던 거네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어요. 부청장님, 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쪽도 똑같은 상황이래요. 내일 방콕에서 긴급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방콕, 동남아 5개국 재난관리 책임자들이 모였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같은 감정이 서려 있었죠. 배신감과 분노. 태국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다음 달까지 12억 달러를 내지 않으면 시스템 성능이 더 떨어집니다. 베트남 대표도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는 이미 절반을 지불했는데도 추가 요구가 계속 들어와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폭로는 말레이시아 대표가 했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정보인데 일본 정부와 기업이 한 팀이에요. 정부가 먼저 원조 형태로 접근하고 기업이 뒤따라 들어오는 구조죠. 증거 자료를 보니 정말이었어요. 일본 국제협력기구가 먼저 무상원조를 제안하고 자연스럽게 일본 기업이 사업을 따내는 방식이었죠. 그럼 처음부터 다 짜고 친구 스톱이었다는 거네요? 필리핀 대표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베트남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미국이나 독일은 어떨까요? 미국은 이미 접촉해봤어요. 일본보다 더 비싸요. 태국 대표가 고개를 저었죠. 그때 리즈키가 손을 들었어요. 혹시 한국은 어떨까요? 회의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누군가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 진짜요? 말레이시아 대표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K-팝이나 드라마 만드는 나라가 지진 예측을? 필리핀 대표도 거들었죠. 지진도 제대로 안 나는 나라가 무슨 기술이 있겠어요. 일본은 그래도 매년 수백 번씩 지진을 겪잖아요. 맞아요. 경험이 없는데 무슨 기술 개발을 하겠어요. 태국 대표도 비웃었어요. 리즈키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어요. 그래도 한번 찾아봐야죠. 선택지가 많지 않잖아요. 시간 낭비예요. 베트남 대표가 손사래를 쳤어요. 차라리 중국이나 미국을 알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30분 후
리즈키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이상한데요. 한국 K웨더라는 회사가 있는데 접근 방식이 좀 특이해요. 뭐가 특이한데? 제가 물었어요. 기술 판매가 아니라 기술 이전을 한대요. 그것도 소스 코드까지 전부 공개하고. 말레이시아 대표가 코웃음을 쳤어요. 소스 코드를 공개한다고? 그럼 대체 뭘로 먹고 사는 거예요? 자선 사업하는 건가? 아마 기술이 별로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좋은 기술이면 왜 공짜로 주겠어요? 필리핀 대표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인도네시아 과학기술부 장관이었습니다. 수하르토, 방금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네. 우리 상황을 들었다고. 도울 방법이 있을지 논의하고 싶다는군. 전화를 끊고 나니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돕겠다고요? 태국 대표가 실소를 터뜨렸어요. 드라마 수출하듯이 기술도 팔려는 건가? 삼성 휴대폰은 잘 만들잖아요. 지진 예측기도 휴대폰처럼 만들 수 있을까요? 베트남 대표의 조롱에 다들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솔직히 기대가 안 됐어요. 일본도 실패한 마당에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만나는 봐야죠.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최악의 경우라도 시간만 낭비하는 거니까요. 시간도 아까운데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있었나요? 일본의 올가미는 계속 조여오고 있었고 우리는 절박했으니까요. 저는 씁쓸하게 생각하며 회의를 마쳤습니다. 한국 조사단이 도착한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자카르타 공항에 마중을 나갔을 때 저는 약간 당황했어요. 화려한 정장 차림의 일본 대표단과 달리 한국팀은 평범한 작업복 차림이었거든요. 팀장이라는 박혜진 박사는 40대 중반의 수수한 인상이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호텔로 모실까요? 박혜진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으시다면 먼저 피해 현장을 보고 싶습니다. 피해 현장? 보통은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부터 하지 않나? 반튼 지진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한국팀의 반응은 더욱 의외였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건물과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재민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지진 전에 어떤 징후가 있었나요? 대피할 시간이 있었다면 어디로 가셨을 거예요? 2시간 동안 현장을 둘러본 후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진이 많지 않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철저히 대비해왔어요. 다음날 오전 드디어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한국팀이 얼마나 화려한 기술을 자랑할지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박 박사가 꺼낸 첫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먼저 한국의 특별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한국의 지진 관측 시스템이 나타났어요. 한국은 큰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작은 징후도 놓치지 않는 초정밀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경미한 지진도 철저히 분석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거죠. 정부 관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지진이 적은 나라의 특성을 살려 오히려 더 정밀한 예측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박 박사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중요한 건 각 나라의 특성입니다. 일본은 지진이 많아서 대규모 지진 중심으로 시스템을 만들었죠.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화산 활동과 해저 지진이 복합적이에요. 일본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리즈키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해결책이 뭔가요? 박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함께 만드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만의 시스템을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과학기술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함께 만든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첫째, 우리가 가진 모든 기술과 소스 코드를 공개합니다. 둘째, 인도네시아 기술자들과 함께 현지에 맞게 수정합니다. 셋째, 완성되면 모든 권리는 인도네시아가 갖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잠깐. 그럼 한국은 뭘 얻는 거죠? 박 박사의 대답은 더 놀라웠습니다. 경험이요. 인도네시아처럼 복잡한 지진대를 가진 나라의 데이터와 경험은 우리에게도 귀중합니다. 한국은 지진이 적어서 오히려 다양한 패턴을 연구할 기회가 부족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인도네시아가 다른 나라를 도울 때 우리가 함께했다는 걸 기억해주면 됩니다. 재무부 관료가 급히 물었어요. 비용은요? 인건비와 체재비만 부담해주세요. 기술료는 없습니다. 계약 기간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만 함께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게 진짜일까? 점심시간, 저는 박 박사와 단둘이 대화를 나눴어요.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정말 아무 조건이 없는 겁니까? 박 박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조건이 하나 있긴 해요. 역시 그렇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인도네시아가 기술을 완전히 습득한 후에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다른 나라를 도와주세요. 필리핀이든 베트남이든 아프리카든 상관없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런 조건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박 박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국은 매년 홍수 피해를 겪고
자연 발생 산불 등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많이 배우려 했죠. 기술은 독점하는 순간 발전이 멈춰요. 나누고 공유할 때 더 좋아지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진으로 죽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줄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기술의 가치 아닐까요? 그날 오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본의 달콤한 독약 대신 한국에 쓰지만 정직한 약을 선택하기로.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정부에 보고하자 예상대로 회의론이 쏟아졌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 뭔가 숨은 의도가 있을 거예요. 재무부 장관이 먼저 포문을 열었죠. 국방부 차관도 거들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지진 데이터를 수집해서 다른 곳에 팔아먹으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제 직속 상관인 청장도 회의적이었어요. 수하르토, 자네가 너무 순진한 거 아닌가? 일본에게 당하고 나서 판단력이 흐려진 건 아니고. 그런 와중에 오니즈카가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이번엔 직접 자카르타로 왔죠. 수하르토 상, 잠깐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고급 일식당. 오니즈카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한국과 접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한국의 지진 경험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100년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우리를 속였잖아요. 오니즈카가 웃었어요. 속였다니요? 계약서대로 한 것뿐입니다. 비즈니스는 원래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특별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특별 제안. 업그레이드 비용을 50% 할인해 드리죠. 5억 달러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간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반값. 하지만 여전히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니즈카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한국 시스템의 약점을 알려드리죠. 그들의 시스템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어요. 작년 오류율이 30%가 넘습니다.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씨앗은 뿌려졌죠. 의심의 씨앗이. 다음날 긴급 강요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예상대로 의견이 갈렸어요. 일본이 반값을 제시했다고? 그럼 그쪽이 낫지 않나? 경제부 장관이 말했죠. 하지만 또 속으면 어떡합니까? 신뢰가 깨진 상대와 어떻게 일을 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반박했어요. 가장 강력한 반대는 친일 성향의 고위 관료들이었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 규모를 보세요. 일본이 한국의 몇 배입니까? 그때 리즈키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한국 시스템을 직접 조사해봤습니다. 결과가 어떤가? 놀랍게도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소스 기반이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어요. 친일파 차관이 비웃었습니다. 오픈소스. 그거 무료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공짜는 공짜 값을 하는 법이죠. 논쟁이 계속되던 중 대통령 비서실장이 들어왔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결정하시겠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두 시스템을 동시에 시범 운영해보자고 하십니다. 반반으로 나눠서 테스트를 하자는 거였죠. 공정해 보였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일본이 또 무슨 수를 쓸지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필리핀 재난관리청의 마리아 산토스였습니다. 수하르토, 우리가 겪은 일을 알려주러 왔어요. 일본과 재계약했는데 조건이 더 나빠졌어요. 이제는 데이터 소유권까지 요구하더군요. 데이터 소유권이요? 네, 우리나라에서 수집된 모든 지진 데이터를 일본 기업이 소유한대요. 그걸로 또 장사를 하겠죠. 소름이 돋았어요. 기술을 팔고 데이터까지 가져가는 완벽한 수탈 구조였던 거죠. 다음날 아침, 저는 박혜진 박사를 다시 만났어요. 박사님, 솔직히 묻겠습니다. 정말 데이터를 가져가거나 하지 않는 겁니까? 박 박사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게 우리가 준비한 계약서 초안입니다. 보세요. 첫 번째 조항이 눈에 들어왔어요. 모든 데이터의 소유권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있다. 심지어 우리가 분석한 결과물도 인도네시아 거예요. 우리는 경험만 가져갑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박 박사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한국도 받았으니까요. 6.25 전쟁 후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도왔어요. 이제 갚을 때가 된 거죠. 그리고 기술 독립은 스스로 이뤄내야 해요. 우리는 그 과정을 도울 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의심을 거두고 한번 믿어보기로.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2025년 4월 드디어 비교 시범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술라웨시 섬을 반으로 나눠 북부는 일본 시스템, 남부는 한국과 함께 구축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기로 했죠. 처음 한 달은 조용했어요. 두 시스템 모두 별다른 이상 없이 작동했습니다. 일본 측은 자신만만했죠. 보세요. 우리 시스템이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오니즈카가 득이양양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술자들과 함께 현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스템을 계속 개선해 나갔죠. 이 지역은 해저, 지진이 많네요. 쓰나미 예측 모듈을 강화해야겠어요.
박 박사가 리즈키와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5월 15일 새벽 3시, 운명의 순간이 왔어요. 한국 시스템이 갑자기 경보를 울렸습니다. 술라웨시 남부 해역 15분 내 규모 6.8 이상 지진 가능성 92%. 저는 즉시 상황실로 달려갔어요. 일본 시스템은 뭐라고 하나?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정상이라고 나오네요. 갈등이 시작됐어요. 어느 쪽을 믿어야 할까? 경보를 발령하면 수만 명이 대피해야 합니다. 잘못된 경보였다가는 책임 문제가 생기죠. 리즈키가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한국 시스템이 감지한 건 초미세 지진파예요. 일본 시스템은 이런 작은 신호는 무시하도록 설정되어 있고요. 하지만 작은 신호가 큰 지진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박 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 지역 특성상 이런 패턴은 무시하면 안 돼요. 15분밖에 없지만 그 시간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 긴급 보고가 올라갔고 경론 끝에 남부 지역에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다음 10분은 지옥이었어요. 사이렌이 울리고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새벽 3시 14분 술라웨시 남부 해역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정확히 한국 시스템이 예측한 시간에 예측한 위치에서 상황실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걸 보고 있었죠. 북부 지역 일본 시스템 담당 구역의 피해 상황을 북부 사망자 43명, 부상자 200여 명입니다. 경보가 늦게 울려서 남부는 대피령 덕분에 인명피해 제로, 재산 피해도 최소화됐습니다. 언론의 논조가 180도 바뀌었어요. 한국 시스템, 기적의 예측 성공, 15분의 기적, 수천 명 생명 구해.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리즈키가 흥분해서 뛰어왔어요. 부청장님, 한국팀이 예측 과정을 전부 공개했어요. 어떻게 미세 신호를 잡았는지, 어떤 알고리즘을 썼는지 다요. 왜 그걸 공개하지? 박 박사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인도네시아 팀이 직접 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우리가 떠나도 말이죠. 반면 오니즈카는 다급해졌어요. 저를 찾아와 새로운 제안을 했죠. 우리도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요. 프리미엄 패키지를 구매하시면 또 돈이었어요. 생명을 구하는 것도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상품이었던 거죠. 그날 밤 정부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과의 전면 협력을 선택한 거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났으니까요. 한국과의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가장 큰 변화는 우리 기술자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부청장님, 이거 보세요. 리즈키가 노트북을 들고 뛰어왔어요. 우리가 만든 알고리즘이 한국 것보다 정확해요. 처음엔 믿기 어려웠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복잡한 지질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 기술자들이 한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더 나은 걸 만들어낸 거예요. 박혜진 박사는 오히려 기뻐했어요. 이게 진짜 기술 이전이죠. 학생이 스승을 뛰어넘는 것. 2달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팀이 개발한 링 오브 파이어 예측 모델이 국제학회에서 주목받은 거예요. 환태평양 지진대의 특성을 이렇게 정확히 모델링한 건 처음입니다. 일본 도쿄대 교수마저 인정했죠. 부청장님, 일본에서 연락이 왔어요. 비서가 흥분해서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일본 기상청이었어요. 우리의 링 오브 파이어 모델을 사용하고 싶다는 거였죠. 가격이 얼마냐고요? 저는 박 박사를 바라봤어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죠. 인도네시아가 결정할 일이에요. 이제 여러분 기술이니까.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일본이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비싸게 팔까? 하지만 그러면 우리도 그들과 다를 게 없겠죠.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일본 측 담당자가 놀랐어요. 조건이요? 개선 사항이 있으면 공유해 주세요. 함께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아마 충격을 받았겠죠. 기술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보는 접근에 한편 우리 젊은 기술자들은 더 대담한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부청장님, 우리가 만든 스마트폰 앱 보세요. 26살 프로그래머 아구스가 자랑스럽게 보여줬어요. 일반 시민들이 지진 전조 현상을 신고하면 AI가 분석해서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시스템이었죠. 한국 기술에 인도네시아의 창의성이 더해진 결과였어요. 이거 특허낼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요. 오픈소스로 공개할 거예요. 필리핀이랑 베트남 친구들도 쓰고 싶다고 하거든요. 순간 코끝이 찡했어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기술 종속에 울던 우리가 이제는 기술을 나누는 나라가 된 거예요. 11월에는 더 큰 성과가 있었어요. 우리 시스템이 파푸아 지역 지진을 20분 전에 예측했고 1,300명의 생명을 구했죠. CNN과 BBC가 대서특필했어요. 인도네시아의 지진 예측 시스템, 일본을 넘어서다라고 영어로 보도했습니다. 오니즈카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완전히 다른 태도였죠. 수하르토 상, 협력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배우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이번엔 우리 방식대로 합니다. 기술은 나누는 거니까요. 그날 저녁, 박혜진 박사와 송별 만찬을 가졌어요.
한국 팀이 떠날 시간이 된 거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끝났어요. 아니, 사실 벌써 몇 달 전에 끝났죠. 인도네시아 팀이 우리보다 더 잘하고 있으니까.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나라를 돕는 것, 그게 최고의 보답이에요. 공항에서 그들을 배웅하며 생각했어요. 기술을 넘어선 무언가를 배웠다고. 그것은 바로 나눔의 철학이었죠. 일주일 후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동시에 연락이 왔어요. 인도네시아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손을 내밀 차례였어요. 드디어 자카르타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진 예측 플랫폼을 전 세계에 무료로 공개합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죠. 무료라니. 수익 모델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수익이 목적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는 게 목적이죠. 플랫폼 공개 첫날 접속자가 폭주했어요. 필리핀, 베트남, 태국은 물론이고 멕시코, 칠레, 터키에서도 관심을 보였죠. 우리나라에 맞게 수정할 수 있나요? 칠레 담당자가 물었어요. 그럼요. 소스 코드가 다 공개되어 있으니 마음대로 수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 기술자들이 지원하겠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한 달 만에 23개국이 플랫폼을 도입했고 각국의 개선 사항이 계속 업데이트를 했죠.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부청장님, 일본 지진 예측 시스템 주식회사가 구조조정을 발표했대요. 믿기 어려웠지만 사실이었어요. 무료 오픈소스 플랫폼의 등장으로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크게 흔들린 거죠. 오니즈카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수아르토 상, 우리가 틀렸어요. 기술을 상품으로만 봤던 게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돈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저는 박혜진 박사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답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으니까요. 신뢰, 협력, 그리고 생명이요. 2월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유엔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인도네시아 모델을 유엔 재난 대응 우수 사례로 선정하고 싶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기술 후진국이라고 무시받던 우리가 이제는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된 거예요. 3월 아세안 재난관리회의에서 특별 세션이 마련됐어요. 주제는 기술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각국 대표들이 인도네시아 모델을 극찬했죠. 특히 베트남 대표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인도네시아가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보여준 거죠. 이제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술을 독점하려던 접근법이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공유와 협력을 선택한 나라들이 더 빠르게 발전했죠. 4월 일본 정부에서 공식 제안이 왔어요. 아시아 지진 예측 공동체 구성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100년 데이터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일본도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기술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한국의 박혜진 박사가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인도네시아가 아시아를 바꾸고 있네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날 밤 저는 1년 전을 떠올렸어요. 일본의 청구서 앞에서 절망하던 그때를. 그리고 지금 우리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죠. 기술이 상품이 아닌 공공재가 되는 길, 경쟁이 아닌 협력이 원칙인 길. 리즈키가 옆에서 말했어요. 부청장님, 이제 시작이에요. 아프리카, 남미에서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더 큰 꿈을 향한 2025년 5월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 재난관리 심포지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섰어요. 70여 개국 대표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시아 지진 예측 협력 사례 발표. 그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3년 전 인도네시아는 기술 종속에 덫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청중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기술은 상품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독점이 아닌 공유, 지배가 아닌 협력. 이것이 우리가 배운 교훈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일본 대표도 한국 대표도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죠. 발표가 끝나고 박혜진 박사를 만났어요. 2달 만의 재회였죠. 수아르토 부청장. 대단한 발표였어요. 이제 인도네시아가 선도하고 있네요. 박사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박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인도네시아가 해낸 거예요. 우린 그저 문을 열어드렸을 뿐이죠. 그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부청장님, 방금 페루에서 지진이 났는데 칠레가 우리 시스템으로 미리 감지해서 페루에 경보를 보냈대요. 수천 명이 대피해서 인명피해가 거의 없답니다. 순간 심포지엄장이 환호로 가득 찼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던 모습이었죠. 국경을 넘어 서로를 돕는 세계. 저녁 만찬에서 오니즈카를 다시 만났어요. 이제는 일본 신생협력기구의 이사가 되어 있었죠. 수아르토 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도네시아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줬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배운 거죠. 그가 잔을 들었어요. 기술을 넘어선 철학을 위하여,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계를 위하여.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일주일 후 인도네시아로 돌아왔을 때 공항은 환영 인파로 가득했어요. 영웅이 돌아왔다. 누군가 외쳤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영웅은 따로 있다는 걸. 리즈키와 젊은 기술자들,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길을 선택한 정부 관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를 받아들인 인도네시아 국민들. 사무실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편지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반튼 지진 생존자가 보낸 거였죠. 당신들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습니다. 이제 제 딸도 지진학자가 되고 싶어 해요.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배우고 싶대요. 눈물이 났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룬 진짜 성과였죠. 창밖을 보니 자카르타의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퍼져 있었어요. 3년 전 절망으로 어두웠던 그 하늘이 이제는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죠. 리즈키가 들어왔어요. 부청장님, 방금 아프리카 연합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대요. 좋아요. 우리 청년 기술자들을 파견합시다. 이번엔 그들이 선생님이 될 차례예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 정부에서 감사 서한을 보내왔어요. 우리가 보여준 나눔의 정신이 그들에게도 큰 가르침이 되었다고요. 저는 웃었어요. 우리가 오히려 배웠는데요. 진정한 기술 협력의 의미를 가르쳐준 그들에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기술은 힘이 아니라 책임이다. 독점이 아닌 공유가 진짜 힘이다. 3년 전 우리를 무너뜨렸던 것이 기술 종속이었다면 오늘 우리를 일으켜 세운 것은 기술 독립이었다. 하지만 진정한 독립은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는 것임을 배웠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더했어요. 내일은 더 많은 나라가 이 길에 동참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모두가 꿈꾸는 미래이기 때문이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다시 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각자 다른 위치에서. 하지만 함께 밤하늘을 밝히는 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함께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기술 종속의 덫에서 벗어나 기술 독립을 이루고 나아가 전 세계와 기술을 나누는 나라가 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사고 파는 관계에서 함께 성장하고 나누는 관계로의 전환, 그것이 만들어낸 변화를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도움을 받았던 것을 다시 나누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공유를 부탁드려요. 기술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져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희망과 감동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류의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